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장 포에니 전쟁과 로마의 지중해 진출에 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요. 기원전 3세기경 지중해의 강자였던 카르타고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로마, 그리고 제1차, 제2차, 제3차 포에니 전쟁의 원인과 결과 및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칸네 전투의 하니발과 자마 전투의 스키피오를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서양 고전 고대 문명을 완성한 로마에 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고대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둘러싼 카르타고와 로마의 충돌이었던 포에니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로마가 세계 대제국 건설의 기초를 완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포에니 전쟁을 통한 로마의 대외 팽창과 로마 내부의 갈등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에니 전쟁을 발판으로 지중해 패권과 헬레니즘 세계를 장악한 로마 문명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전학습으로서 하니발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3대 명장이라고 하는 알렉산드로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피로스, 그리고 오늘 공부하게 될 카르타고의 하니발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니발은 코끼리와 함께 알프스를 넘었던 아주 뛰어난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로마는 하니발 군대가 해안가를 따라 행군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오늘날 프랑스의 남쪽인 마르세유에 총 집결을 합니다. 그러나 하니발은 당시의 로마인의 예상을 뛰어넘어 바로 알프스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것도 추운 날에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요. 그래서 이 하니발이 왜 알프스를 넘었을까에 대해서는 오늘날 많은 역사가들도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니발의 입장에서는 마르세유에 집결했던 로마군의 예상과는 달리 바로 북이탈리아, 즉 이 북이탈리아의 거세게 로마군의 식민지하에 저항했던 이 갈리아족들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이 북이탈리아로 육로를 통해서 진격하려고 하는 작전을 구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니발 입장에서는 바로 이 로마의 식민지화에 거세게 저항하는 북이탈리아에 거주하는 갈리아족을 자신의 용병, 즉 보병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바로 이 하니발의 동생인 하스트루발과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나폴레옹이 이 알프스를 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니발과는 다르게 여름에 이 알프스를 넘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3대 명장 중에 한 사람인 알렉산드로스와 그리고 피로스입니다. 네, 오늘 본 학습으로서 포에니 전쟁을 접하기 이전에 먼저 카르타고와 로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르타고인은 바로 페니키아인의 일부가 만들었던 해상도시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페니키아인들을 라틴어 로마인들은 푸니쿠스라고 불렀고요. 바로 복수, 포에니라고 부르는 데서 이 포에니 전쟁이란 이름이 유래합니다. 이 푸니쿠스, 포에니란 단어는 색깔과, 즉 컬러와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자주색 혹은 와인색, 붉은 금붉은 빛이 도는 자주색을 의미합니다. 자주색 또는 그 뿔고동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뿔고동에 붙어 있는 이 발그스름한 이 표면을 부드럽게 긁어내어서 이것을 원료로 해서 자주색 천을 염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붉게 염색된 천을 가지고 만든 옷을 이 페니키아인들이 즐겨 입었기 때문에 이 푸니쿠스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고고학에서는 페니키아를 지금의 지도에서 보시는 이 초록색 지방에 해당되겠습니다. 레바논 해안을 중심으로 발전한 고대 문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해양, 즉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 문명을 소유했고요.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달했으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알파벳의 시초가 되는 표 문자를 만들었던 선진 문명을 소유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 페니키아인의 일부가 오늘날 티니지, 북부 아프리카의 티니지에다가 건설한 해상도시 국가가 바로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는 교역도시로서 기원전 857년경 페니키아인들의 일부가 건설한 식민도시이고 기원전 3세기경 바로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해서 해상 제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나타나는 이 장면은 오늘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중의 하나인 카르타고의 폐허입니다. 당시에는 카르타고의 허락 없이는 지중해 바다에 손을 담글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카르타고의 입장과 그 위세는 가히 가공할 만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지도에서 보시는 티베르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국가로 기원전 753년 건국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마는 건국 당시 이 로마의 북쪽에 있는 에트루리아인이라고 하는 집단에게 이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에트루리아인들은 철기 문명을 소유했고 그리고 에트루리안 단어에서 뜻하듯이 와인을 생산하는 땅, 와인이 만들어지는 지역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유럽이나 이 지중해 쪽은요, 이 석회 성분이 많이 담겨 있는 생수를 바로 마시기가 부적합해서 이 와인을 생산해서 와인을 제조해서 물과 희석해서 마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마가 바로 이 에트루리아인들의 지배를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해서 이제 점점 이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중해로 진출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원전 3세기경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로마는 기원전 387년, 343년, 340년, 280년 즉 켈트인, 삼리움 혹은 라틴 동맹의 해체와 도시와의 통합 문제 그리고 피로스 전쟁을 통해서 이탈리아 반도의 강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심학습으로서 한번 살펴보실 것은 로마의 건국 신화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서양 고전 고대 문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로마의 출발은 이 늑대와 관련되어 있는 건국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신이었던 마르쿠스와 여사제 실비아 사이에서 인간과 신 사이에서요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게 됩니다. 당시대인들은 이 쌍둥이라고 하는 존재에 굉장히 그 불길함을 느끼게 되고 쌍둥이를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을 불쌍히 여겼던 늑대가 젖을 먹여서 키운 것이 바로 이 형 로물루스와 레물루스입니다. 이 로물루스와 레물루스는 늑대의 보살핌으로 건강하게 자라났고 결국 이 형 로물루스가 동생 레물루스를 죽이고 건국한 도시 국가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라틴어로 바로 로물루스를 의미합니다. 자, 본 학습의 주요 주제인 포에니 전쟁, 먼저 제1차 포에니 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은 기원전 264년에서 기원전 241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전쟁입니다. 카르타고와 로마의 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타고는 해운업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국가이고 로마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입니다. 카르타고는 여느 해상 도시국가처럼 이 해병을 주된 부대로 구성하고 있고요. 바로 용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루미디아라고 하는 뛰어난 기만 민족을 활용한 기병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미디아인들은
말에 안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자유자재로 무기를 활용할 만큼 뛰어난 기마 민족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바로 코끼리 부대의 존재인데요. 코끼리 부대는 오늘날 전차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끼리의 큰 몸집은 적들에게는 굉장히 압도적인 시각적인 존재였고, 동시에 코끼리 등에 올라타 있는 이 기수는 다른 병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유리한 지점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고요. 동시에 코끼리의 상하에는 무기를 설치해서 무기를 걸어서 양쪽으로 상하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무기가 움직일 수 있는 파괴력 있는 또 전투력을 가질 수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끼리가 평소에는 온순한 동물이지만 화가 나면 앞으로 진격해서 적들을 무차별하게 네 발로 짓밟는다는 전차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로마의 경우는 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신의 땅을 소유했던 자영농, 이 자영농이 자신의 재산과 땅을 유지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책임감을 가진 시민군으로 구성되었고, 그들은 육군, 즉 보병을 구성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카르타고와 로마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가진 집단임을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차 포에니 전쟁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 이미 이 지중해 지역의 강자였던 카르타고요. 오늘날의 북부 아프리카 티니지 지방이겠죠. 이 카르타고와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을 완성한 다양한 종족과 도시국가를 통합해냈던 로마는 이제 이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서로가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 로마의 경우는 지난 시간에 보셨던 아테네와는 다르게 바다를 삼면으로 접하고 있는 반도임에도 불구하고 평야가 발달했기 때문에 바다 진출에는 상당히 관심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종족과 도시국가를 통합했던 로마는 이런 이질적인 요소를 단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바다 진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로마가 이 지중해 진출을 시도하려고 하는 의도는 가지고 있으나 해상전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바다 진출엔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시칠리아 섬을 둘러싸고 발생하게 됩니다. 시칠리아 섬은 바로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요, 상당히 이탈리아 반도와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칠리아의 동쪽은요, 이탈리아 반도의 장화의 코에 해당되는 부분과 크게 맞닿아 있습니다. 즉, 만약에 이 카르타고가 시칠리아를 점령하게 되면 시칠리아를 딛고 이탈리아 반도, 즉 평야가 발달했기 때문에 큰 산맥이 이 반도 내부에는, 내륙 지방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본토를 딛고 진출할 수 있는 이 카르타고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피레네와 알프스와 같은 경우는 워낙 산맥이 험준해서 이 카르타고인들이 이 산맥을 바로 넘고 유럽 대륙으로 진출한다는 것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카르타고인들이 시칠리아를 점령하고 이것을 계기로 이탈리아 반도를 공격해 간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었고요. 또 반대로 로마는 시칠리아 섬을 장악하게 되면 바로 서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북부 아프리카의 기름진 곡창지대를 정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즉, 당시의 지중해 강자였던 카르타고와 신생으로 급부상했던 로마가 서부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바로 시칠리아 섬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시칠리아 섬에 보시는 시라쿠사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요. 이 시라쿠사의 용병들, 즉 이 마메르타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밀린 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바로 당시 시칠리아 섬의 수도였던 메시나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나의 왕이었던 히에른 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국의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하고 카르타고와 로마의 도움을 청하는 사신을 파견하게 됩니다. 해상전, 즉 바다 진출에 경험이 없었던 로마는 처음에는 이 구원 요청을 거부하지만 메시나가 카르타고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바로 로마도 이 시칠리아 전에 구원병을 파견하게 됩니다. 결국 시칠리아 섬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둘러싸고 카르타고와 로마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1차 포에니 전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62년 아그리겐툼 전투에서는 이 로마군이 지금의 시칠리아 남부의 도시였던 아그리겐툼을 포위하고요. 하니발 기스코와 그의 아들들이 아그리겐툼을 포위하던 로마군을 멀리 유인해 와서 싸우려고 하지만 작전이 로마군에게 간파되는 바람에 협공을 받게 되고 결국 카르타고는 패하게 됩니다. 이 아그리겐툼 전투 이후로 카르타고인들은 상당히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즉, 이 육상전에 너무나 능한 로마군에 맞서서 이 전쟁한다는 것은 특히 육상전에서 카르타고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 카르타고인들은 그들의 장점인 해군을 활용한 해상전을 벌이기로 작전을 하고 로마 군들을 바다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장기적인 해전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코르부스 배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이 로마는 해상전의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특히 카르타고와의 해상전에서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카르타고와의 해상전에서 계속 주구장창 패하게 되는데요. 이 어려움을 극복한 로마인의 승리 요인이 바로 이 코르부스 배에 있습니다. 코르부스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까마귀를 의미합니다. 까마귀. 이 까마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많은 새들 중에서 굉장히 그 모양새가 그다지 이렇게 볼품이 없는 새지만 이 로마인들에게는 이 코르부스라고 하는 배가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르부스 배가 수십처 이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은 흡사 까마귀 떼처럼 모양새는 볼품이 없지만 로마인들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줬던 중요한 장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해상전을 육상전화시킴으로써 로마인의 승리가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배 선두에 배 머리 앞에다가 일종의 임시 가교, 그러니까 다리 임시 가교를 설치해서 이 다리 끝을 보시면 뾰족한 송곳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교를 설치한 이 코르부스 배는 문제점은 뭐냐면 바람이 불거나 물살이 가파를 경우 이 배가 앞에 무게만 무겁다 보니까 가끔은 배가 이렇게 전복하는 뒤집어져 버리는 결과를 오기도 하지만 이 임시 가교를 활용한 코르부스 배는 로마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이 로마인의 배가 이 카르타고인들의 배에 굉장히 가깝게 근접해 갈 겁니다. 해상전의 경우는 전투 방식은요 충파라고 해서 적의 배에 자신의 배를 가까이 갖다 들이대서 적의 배를 격파하는 것이 바로 이 고대 해상전의 전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해상전의 경험이 없었던 로마인들은 이 카르타고인들, 아까 보셨던 페니키아인들의 일부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굉장히 그 해상전, 특히 뭐 조선술, 해양술이 탁월했기 때문에요. 이 고대 해상 전투에서는 강자라고 할 수 있고 로마는 이러한 전투 방식에 익숙하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 코르부스 배를 적군이었던 카르타고의 배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다가 근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가 확보되었을 때 이 도르래를 이용을 해서 가교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 뾰족한 송곳 같은 것이 그림에서 보시듯이요. 상대방 배의
배를 고정시키는, 그래서 딱 걸려버림으로써 상대방 배가 로마가 도래를 통해서 내렸던 이 가교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임시 다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 로마 군인들이 뛰어나와서 이 다리를 건너 상대방 카르타고의 배의 갑판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바다 전쟁이지만 배가 배를 부수는 전투가 아닌, 즉 해상전이지만 바로 육상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투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카르타고인들은 해상전은 능하지만 몸싸움이라든지 이 육상전의 경험들과 기술은 부족했기 때문에 바로 로마인들과의 갑판 위에서의 육상전을 감당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코르부스 배의 역할로 이 로마인들은 상당한 이 해상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포에니 전쟁의 아그리젠툼 전투 이후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55년 로마는 시칠리아로 계속되는 카르타고의 지원을 봉쇄하기 위해서 본토 침략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한 카르타고의 해군과 다시 한번 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레굴루스를 사령관으로 만들어 파견해서 카르타고로 진격하게 합니다. 카르타고는 강화 제의를 하게 되고요. 로마가 해군을 해체하려고 하는 요구를 하자 바로 이에 불응하고 스파르타 출신의 용병 장군인 크산티포스를 고용해서 전투에 투입하게 됩니다. 로마의 레굴루스는 결국 포로로 잡히게 되고요. 로마군 군대는 카르타고 군과 다시 한번 해전을 벌이게 됩니다. 또 한 번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로마군이 철수 도중 아까 말씀드렸던 코르부스 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단점이 바로 이 앞에 있는 그 임시 가교의 무게 때문에 배가 균형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철수 도중에 폭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병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전투들은 해전을 포함해서 육상전 등등은 모두 로마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1차) 포에니 전쟁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칠리아에 재차 파견되었던 카르타고 군을 지휘하던 한노가 아이가테스 해전에서 로마에 완패하게 되고 카르타고는 로마의 휴전 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시칠리아를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강화 조약을 통해서 로마는 3,200달렌트의 배상금과 시칠리아 그리고 그 외의 섬들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 당시까지는 해전의 주된 공식이었던 충파, 앞에서 말씀드렸던 즉 상대편 배를 들이박아서 침몰시키는 방법 대신에 코르부스 배를 이용한, 그래서 해상전을 육상전화함으로써 로마인들이 가장 불리한 단점이었던 이 해상전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극적인 전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해상전의 승리는 로마인들에게 바다 전쟁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깨닫게 해주었던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1차 포에니 전쟁을 종기를 지으면서 로마는 서부 지중해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1차 포에니 전쟁을 경험한 카르타고와 로마는 굉장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이 카르타고의 경우는 당시의 지중해 강자였던 카르타고에게 이 로마의 코르부스 배를 앞장세웠던 로마의 그러한 그 진격은 상당히 큰 어떤 하나의 충격이 되었고, 그래서 이 카르타고 내부는 이제 심각한 분열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 이 로마와 관련되어서 이 로마에 대한 복수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집단과 로마의 그러한 진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카르타고를 포함한 북부 아프리카에 대한 기득권에 대한 그 관심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국내파로 양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2차 포에니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은요, 기원전 219년에서 기원전 202년에 걸쳐서 전개된 전쟁입니다. 이 2차 포에니 전쟁은 흔히들 하니발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하니발의 역할과 그리고 그 활약상이 두드러지기도 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카르타고가 국내파와 해외 중시파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특히 해외 중시파의 중심 인물이었던 바르카스 가문 출신의 하니발을 카르타고 본국에서는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결국 하니발이 주도하는 카르타고 군대와 로마가 벌인 전쟁이 2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니발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카르타고와 로마, 즉 1차 포에니 전쟁 이후에 이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타고는 제1차 포에니 전쟁 후 이 국내파, 즉 카르타고를 포함한 북부 아프리카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굉장히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국내파와 그리고 이 카르타고인들이 페니키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 타고 외부 세계로 진출을 해서 새로운 거점을 마련해서 그들의 새로운 세력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다 진출을 해서 다시 이 로마와 전쟁을 해서 로마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는 해외 중시파로 나뉘게 됩니다. 특히 이 해외 중시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하밀카르 바르카스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니발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밀카르 바르카스는 오늘날의 에스파냐, 이베리아 반도겠죠. 히스파니아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고대인 히스파니아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히스파니아로 이주하게 되고요. 기원전 228년에 히스파니아 동쪽에 카르타고 노바라고 하는 현재의 그 에스파냐의 카르타헤나라는 곳을 건설하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 카르타고 노바라고 있죠. 이 노바는 라틴어 노바는 영어의 뉴, 신입니다. 신 카르타고입니다. 새로운 카르타고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러면 이 하밀카르 바르카스가 국내파와 해외 중시파로 나눠진 상태에서 이 해외 진출을 시도했고 결국 이 카르타고 본국, 특히 국내파가 주도하는 카르타고 내부에서 이 카르타고 노바를 건설한 하밀카르 바르카스 가문을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바르카스 가문이 해외 중시파의 중심 인물이었고 결국 이 국내파를 중시하고 있던 카르타고 본국과의 관계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니발이 알프스를 넘을 수밖에 없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로마인들이 이 마르세유라는 곳에 집결해서 서부 지중해의 총력전을 기울였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만약 하니발 입장에서 카르타고 본국의 지원이 가능했다면 협공을 통해서 서부 지중해를 뚫을 수 있는 그들의 가장 강점인 해군을 강화시켜서 이것을 해상전을 통해서 로마를 칠 수 있는 기회를 그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나 이 카르타고 본국과의 관계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니발의 부담은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니발은 이러한 우회, 즉 돌아서 적의 등을 돌아서 아주 신속하게 민첩하게 이 본국으로 진격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카르타고 노바에서 은광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광을 통해서 경제력을 축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로마와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쟁 비용과 군사력을 준비하게 되겠죠. 특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니발 역시 용병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용병에게 지불할 급료, 그래서 굉장히 그 은광 개발은